이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 서부 폭우로 댐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문이 열리고 5만 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댐을 관리하는 중국 간부들은 그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수문을 열면 하류에 있는 우리 중국 공장이 물에 잠깁니다. 손해배상은 당신이 할 겁니까? 돈 때문에 5만 명을 수장시키겠다는 그들의 논리에 저는 총이라도 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빗속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내린 사람은 160cm도 안 되는 작은 체구의 한국인 반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녹슨 파이프 렌치가 들려 있었죠. 비켜, 이 새끼들아. 그가 중국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향한 곳은 통제실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댐 난간이었습니다. 이건 댐을 고친 이야기가 아닙니다. 썩어 빠진 양심을 쇠파이프로 부숴버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현장을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밀러입니다. 평생 전장을 누빈 군인이었고 지금은 유엔 소속으로 재난 지역을 돌며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을 새는 일을 하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총알을 피했고 소말리아에서 해적과 대치했으며 IT 지진 현장에서 시체를 수습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르완다 학살, 시리아 난민촌까지. 그래서 저는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은 다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몽골 호부드 댐의 통제실에서 제가 본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재, 아니 범죄였습니다. 돈 앞에서 양심을 버린 자들의 범죄요. 댐 통제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12대의 대형 모니터에는 온통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에러 시스템 페일리어. 크리티컬 얼럴트. 화면마다 빨간 글씨가 미친 듯이 깜빡거렸습니다. 중국 건설사가 자랑하던 최첨단 자동 제어 시스템이 폭우가 시작된 지 겨우 4시간 만에 먹통이 된 겁니다. 수억 달러짜리 시스템이 비 좀 맞았다고 뻗어버린 거죠.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홍보하던 게 이 꼴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건물을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유리창이 덜덜 떨렸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댐 수위계는 이미 위험 수위인 190m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191, 191.5, 192.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콘크리트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 거대한 물덩어리가 마을을 덮치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류에는 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잠든 아이들, 노인들, 가축들. 그들은 지금 죽음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제실 안에 중국 직원들은 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붙들고 소리만 지르고 있더군요. 본사 연결해.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돼. 백업 시스템. 왜 안 돌아가? 이거 납품한 업체 어디야? 누가 승인했어? 기록 남겨. 그들은 물을 막는 것보다 나중에 날아올 책임 추궁을 막는 게 더 급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들 목에 걸린 인사고과가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참다 못해 중앙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쿵. 커피잔이 넘어지고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당장 수문 개방해. 매뉴얼 몰라. 수위가 한계점이라고. 제 고함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중국 직원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책임지기 싫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안쪽 사무실 문이 열리고 관리소장인 리우가 나왔습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더군요. 밖은 지옥인데 그는 카페에서 나온 것처럼 여유로웠습니다. 넥타이 매듭은 반듯했고 구두는 광이 났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렸죠. 그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밀러 사령관님 진정하시죠. 이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입니다. 수동으로 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수문을 열면 하류에 있는 우리 합작 방직 공장이 침수됩니다. 기계값만 2천만 달러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장? 지금 댐 아래 마을에 5만 명이 있어.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이 있다고. 댐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리우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댐은 안 무너집니다. 우리 기술력을 못 믿으시는군요. 이 댐은 진도 8의 지진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수문 개방 권한은 본사에 있습니다. 승인 없이 열었다가 공장 침수되면 당신이 2천만 달러 물어낼 겁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이자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사꾼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람 목숨을 담보로 흥정하는 아주 질 나쁜 장사꾼들이요. 5만 명의 목숨과 2천만 달러를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댐을 지은 건 그들이었고 통제권도 그들에게 있었으니까요. 총을 쏠 수도 없고 명령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유엔은 권고만 할 수 있지 강제력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신경질적이고 다급한 경적 소리였죠. 누군가 미친 듯이 크락션을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빵빵빵빵. 거의 폭발하듯이 울렸습니다. CCTV 화면을 봤습니다. 낡아빠진 픽업 트럭 2대가 위병소를 들이받을 기세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미친 듯이 흔들렸죠. 차체에서 진흙물이 튀어올랐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막아서는 게 보였지만 트럭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제실 입구까지 돌진했습니다. 차단봉 따위는 그냥 들이받고 지나갔죠. 트럭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5명. 그들은 우비도 입지 않았어요. 작업복은 이미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안전모에는 흙탕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발에서는 진흙물이 뚝뚝 떨어졌죠. 얼굴에도 흙이 튀어 있었고 눈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중국 직원들의 반짝이는 구두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 리우 소장이 찡그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야? 경비. 저 거지 같은 트럭들 당장 내보내. 하지만 그들은 경비가 막기도 전에 통제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비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묘한 쇠냄새가 훅 끼쳐 들어왔죠. 기름때와 땀이 섞인 냄새. 현장에서 굴러본 사람만이 가진 냄새였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익숙해진 코가 찡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동양인. 키는 160cm도 안 되어 보였지만 어깨가 딱 벌어졌고 손은 소뚜껑처럼 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끼어 있었죠.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는데 그 주름 하나하나에 빗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월이 새긴 계곡 같았어요. 인상은 험악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붙은 명찰에는 KANG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 반장이었습니다. 그는 댐 상류에서 수력발전소 보조시설 공사를 하던 한국 업체의 현장 책임자라고 들었습니다. 중국이 메인 공사를 다 가져가고 남은 찌꺼기 같은 하청 공사를 맡았던 사람들이죠. 돈도 적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일을요. 화려한 준공식에는 초대도 못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우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긴 통제구역이야. 당장 나가. 불법 침입으로 고발할 거야. 강 반장은 리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이요. 공기 취급을 했죠. 그는 곧장 메인 계기판으로 걸어가더니 수위 표시 등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192m. 10분 남았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비가 오네 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무서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리우가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강 반장이 그제야 고개를 돌려 리우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댐 높이가 195m지. 지금 유입량이면 10분 뒤에 물 넘친다고. 원류 시작되면 이 댐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모래성처럼 쓸려나가. 너네 공장이고 나발이고 싹 다 밀린다고. 그때 가서 본사에 전화해봐. 뭐라고 하는지.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전문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죠. 수십 년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이었습니다.
매뉴얼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몸으로 익힌 감각이었어요. 비가 얼마나 오면 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댐이 언제 위험해지는지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그걸 몰라? 시스템이 다운됐잖아. 본사 승인 떨어지면 고칠 거야. 강 반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헛웃음이었죠. 승인? 물이 승인받고 넘치냐? 기계가 안 되면 손으로 열어야지, 멍청한 놈들아. 강 반장은 뒤에 서 있던 젊은 한국인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야, 연장 챙겨. 수동 개방 밸브로 간다. 그 한마디에 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동 개방 밸브. 그건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비상장치였습니다. 댐 바깥쪽,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는 수문 바로 위에 매달려 있는 쇠바퀴였거든요. 그걸 손으로 돌린다고요? 이 폭풍우 속에서 리우 소장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수동 개방은 절대 불가다. 만약 그거 건드려서 고장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우리 계약서에. 강 반장이 리우의 넥타이를 잡았습니다. 한 손으로 움켜쥐더니 확 당겼죠. 실크 넥타이가 구겨지면서 리우의 목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이었지만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강 반장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멸, 그리고 어떤 처절한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봐, 넥타이. 니들 계약서에는 사람 목숨값은 안 적혀 있냐? 5만 명이 죽으면 얼마야? 그것도 계산해봤어? 리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싼 넥타이가 구겨지는 것보다 강 반장의 소나기 힘이 무서웠겠죠.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숨이 막혀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 반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놓고는 제 쪽을 봤습니다. 당신이 여기 대장이지? 유엔인가 뭔가. 그렇습니다. 토마스 밀러입니다. 군인 출신이라며? 그럼 알겠네. 지금 여기서 말로 떠들면 다 죽는다는 거. 회의하고 보고서 쓰고 승인받을 시간 없어. 저는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계급장이나 직함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평생 굴러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야생의 권위였죠. 전쟁터에서 실전 경험 많은 하사관이 신참 장교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것처럼요. 저도 30년 군인 생활을 했지만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갑시다. 내가 책임질 테니. 제가 말했습니다. 리우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 이자들 막아. 저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해. 중국 보안 요원 넷이 곤봉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컸고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검은 유니폼에 전투화를 신고 있었죠. 상황이 험악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허리춤에 권총에 손이 갔습니다.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국제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 반장의 뒤에 서 있던 한국인 인부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키 스패너, 파이프 렌치,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어요. 무기로 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업 도구였죠. 그들이 평생 손에 쥐고 살아온 연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묵직한 쇳덩어리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소총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쇠를 다루는 사람들의 소나기 힘은 보통 사람의 2배가 넘거든요. 한 젊은 한국인 작업자가 렌치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말했습니다. 반장님 가시죠. 여긴 우리가 치울 테니까.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치운다. 청소하듯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죠.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강 반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죠. 따뜻한 통제실에서 나오니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뭔가 하는 것 같았거든요. 통제실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국 보안 요원들은 한국인 작업자들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덩치는 중국인들이 더 컸지만 눈빛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됐습니다. 저들은 월급 받고 일하는 경비원들이었고 이쪽은 목숨 걸고 일하는 꾼들이었으니까요. 싸움이 붙어도 진리가 없었습니다. 진짜 싸워본 사람과 안 싸워본 사람의 차이죠. 밖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어요. 시속 80km는 넘어 보이는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으면 그대로 댐 아래로 날아갈 것 같았죠. 비는 수평으로 날아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빗방울이 아니라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얼굴이 아팠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발밑으로는 검은 물이 댐 꼭대기까지 차올라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보라가 튀어올라 뺨을 때렸죠.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몇 군데서 물이 넘쳐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댐 꼭대기를 넘어온 물이 반대편으로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5분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들어 있겠죠. 우리가 향한 곳은 3번 수문이었습니다. 거기에 수동으로 수문을 들어올릴 수 있는 비상용 휠이 있었습니다. 직경 1m짜리 쇠바퀴였죠. 하지만 그곳은 안전한 복도가 아니었어요. 댐 벽면에 위태롭게 붙어있는 폭 50cm짜리 캐더크 끝에 있었습니다. 좁은 철제 통로 양쪽은 허공이었고 아래는 50m 낭떠러지였죠. 난간도 허술했고 바닥은 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저 아래 소용돌이치는 물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강 반장이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30m짜리 산업용 로프였죠. 내가 내려간다. 반장님, 위험합니다. 바람이 너무 셉니다. 부하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바람에 끊겼지만 절박함은 전해졌죠. 제가 가겠습니다. 반장님은 여기 계세요. 하지만 강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가면 못 돌려. 힘이 안 돼. 이건 내가 해야 해. 니네는 밧줄이나 잘 잡아. 그는 이미 몸에 밧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밧줄을 두르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수십 년간 현장에서 해온 일이니까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매듭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경험이 담겨 있었죠. 시간 없어. 너희들은 위에서 밧줄이나 꽉 잡아. 놓치면 나 죽고 니들도 죽는 거야. 알았지? 손 아프다고 놓으면 죽어서 내가 귀신 돼서 쫓아간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난간을 넘어 캐더크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밑을 내려다보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50m 아래로 방류된 물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바로 옆에서는 댐을 넘어오려는 물결이 으르렁거렸죠. 바람은 귀청을 찢을 듯이 울부짖었고 비는 총알처럼 몸을 때렸습니다. 강 반장은 마치 거미처럼 벽에 붙어서 한 발 한 발 이동했습니다. 한 손은 난간을, 한 손은 벽면의 손잡이를 잡고 옆으로 움직였죠.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습니다. 기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마침내 그가 휠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름 1m 정도 되는 붉은색 쇠바퀴였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심각했어요. 중국 건설사가 비상용이라며 달아만 놓고 한 번도 관리를 안 한 게 분명했습니다. 온통 녹이 슬어 원래 색이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핸들에는 붉은 녹물이 빗물에 씻겨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소 5년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강 반장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돌린다. 그는 휠을 잡고 힘을 줬습니다. 팔에 핏줄이 붉어졌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당겼죠. 하지만 휠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에 삭고 녹이 슬어 축이 완전히 고착된 겁니다. 녹이 쇠와 쇠 사이에 끼어서 용접된 것처럼 붙어버린 거죠. 젠장. 꿈쩍도 안 해. 무전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기계가 멈췄고 수동장치마저 고장났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싶었죠. 5만 명이 죽는다.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때 강 반장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들고 왔던 그 묵직한 파이프 렌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cm짜리 쇠파이프 토막을 꺼냈죠.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렛대를 쓰려는 건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좁은 난간에서 미끄러운 빗속에서 그 무거운 휠에 렌치를 물리고 파이프를 끼워 돌린다는 건 고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자칫 렌치가 미끄러지면 반동으로 튕겨나가 댐 아래로 추락할 게 뻔했습니다. 발을 헛디뎌도 죽고 손이 미끄러져도 죽는 상황이었죠. 밧줄 하나에 목숨을 맡긴 채 허공에서 쇠를 돌리겠다니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반장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렌치를 휠의 축에 물렸습니다. 깡, 깡. 렌치를 발로 차서 꽉 물리게 하더군요. 철제 난간 위에서 한 발로 서서 다른 발로 렌치를 찼습니다. 미끄러지면 그대로 추락하는 자세였죠. 하지만 그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쇠를 다뤄온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렌치 손잡이에 끼웠습니다. 지렛대의 원리였죠. 짧은 손잡이로 안 되면 길게 늘려서 힘을 배로 늘리는 거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걸 떠올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는 길어진 손잡이를 잡고 허공에 몸을 던지듯 매달렸습니다. 발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밧줄 하나에 목숨을 맡긴 채 파이프 끝에 온 체중을 실었습니다. 으아! 빗소리를 뚫고 강 반장의 기합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건 비명이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는 소리였죠. 허공에 뜬 그의 몸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발은 허공을 차고 팔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작업복 소매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끼익! 불쾌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휠이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렌치가 쇠를 깎아먹는 소리였어요. 녹이 쓴 축에서 붉은 가루가 비에 씻겨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퀴는 꿈쩍도 안 했습니다. 반장님, 그러다 부러집니다. 위에서 지켜보던 한국 직원이 울부짖었습니다. 밧줄을 잡은 그의 손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죠. 밧줄이 손바닥을 파고들어서요. 하지만 강 반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동을 줬습니다. 이번엔 아예 댐 벽을 발로 차면서 그 반동으로 파이프를 당겼습니다. 몸이 허공에서 그네처럼 흔들렸죠.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이건 자기네 회사 공사도 아닙니다. 중국 놈들이 싸구려로 지은 댐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보상금, 산재, 그런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의 눈은 오직 하나, 저 녹슨 바퀴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파병을 다녀온 동료에게 들었던 단어였죠. 깡.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지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오기. 한국인들 뼛속에 있다는 그 깡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제발, 제발 좀. 강 반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소리쳤습니다. 핏줄이 터진 듯 그의 팔뚝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장갑이 찢어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파이프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매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총소리 같은 굉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렌치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강 반장의 허리가 부러졌거나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끼기깃, 끼기깃. 죽어있던 쇠바퀴가 비명을 지르며 반바퀴 돌아갔습니다. 녹이 깨지면서 붉은 가루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죠.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녹이 깨진 겁니다. 돌았다. 돌았어. 위에서 밧줄을 잡고 있던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강 반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뚫린 혈관은 막을 수 없다는 듯 그는 미친 듯이 파이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쿠구구구궁.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댐 깊은 곳, 거대한 수문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녹슬고 굳어있던 쇠가 수십 년 만에 깨어나는 소리였죠. 콘크리트 벽이 울렸고 난간이 덜덜 떨렸습니다. 발바닥으로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열린다. 3번 수문 개방. 무전기에서 통제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렌치 들고 있던 젊은 친구였겠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이 섞인 것 같기도 했어요. 모니터를 보면서 펑펑 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곧이어 댐 아래쪽 방수로에서 엄청난 물기둥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10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얀 물줄기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았어요. 빗줄기 속에서 하얀 물보라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댐이 안고 있던 압력을 토해내는 소리였으니까요. 귀가 멍해질 정도였지만 그건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5만 명이 살았다는 소리였죠. 수익의 숫자가 멈췄습니다. 194.8m. 댐 꼭대기까지 불과 20cm를 남겨두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94.7, 194.5, 194.2. 숫자가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살았다. 우리 모두 살았다. 강 반장은 그제야 파이프를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쇠를 너무 세게 쥐어서 손이 렌치 모양으로 굳어버린 거죠. 그는 캣워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죠.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넘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위험했지만 그를 부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손은 엉망이었습니다. 장갑은 완전히 찢어졌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파이프를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이 새우처럼 굽어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2개나 빠져 있었죠. 손등에는 핏줄이 터져서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강 반장. 제가 소리쳐 물었습니다. 강 반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과 땀, 그리고 핏물이 섞여 얼굴을 덮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눈꼬리가 올라가 있었죠. 죽다 살아난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 끝낸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퇴근 준비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는 턱으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가리켰습니다. 시원하네. 그게 다였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의 첫마디가 시원하다라니요. 저는 얼이 빠져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놈이구나 싶었죠. 그때 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폭우 속에서 벨소리가 들리는 게 신기했죠. 그는 피 묻은 손으로 낡은 2집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에 넣어뒀더라고요. 여보. 나야. 비 좀 오네. 별일 없어. 그냥 작업 좀 하느라 늦었어. 애들은? 자, 알았어. 갈 때 통닭 사갈게. 양념이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그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마누라입니다. 늦으면 잔소리가 심해서 유서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5만 명을 구하고 댐을 살린 영웅이 아내의 잔소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거인이 아니라 한 가족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1시간 남짓 폭풍 후에 시달렸더니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신발에서는 물이 질퍽거렸고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죠. 리우 소장과 중국 직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CCTV로 모든 과정을 봤겠죠. 강 반장이 허공에 매달려 파이프를 돌리는 모습을 손에서 피가 흐르면서도 멈추지 않던 장면을 수문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을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떨림이었습니다. 리우 소장의 정장은 여전히 빳빳했고 구두는 광이 났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넥타이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죠.
커피잔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도 밖에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었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목숨 걸고 일하는 걸 구경만 했습니다. 반면 강 반장과 그의 팀원들은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바닥에 흙탕물과 핏자국이 뚝뚝 떨어졌죠. 강 반장의 손에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고 젊은 직원 하나는 밧줄에 쓸려 손바닥 껍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작업복은 찢어졌고 안전모는 어디선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긴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고개를 숙인 건 마른 옷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자들은 당당했죠.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깨끗한 쪽이 부끄러워하고 더러운 쪽이 떳떳해 보이다니요. 하지만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죠. 땀 흘린 자가 이기고 구경만 한 자가 지는 겁니다. 리우 소장이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사의 보고는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공장 피해도 없어서 다행이고 감사의 뜻으로 뭐라도. 그는 여전히 공장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공장 타령이라니요. 하지만 강 반장은 더 직접적으로 응수했습니다. 강 반장은 리우의 말을 자르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죠. 반쯤 식은 커피를 한 모금에 비웠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요. 커피잔에 핏자국이 묻었습니다. 커피 식었다. 다음엔 뜨거운 걸로 타나. 그는 빈 종이컵을 리우의 가슴 주머니에 꽂아주었습니다. 마치 팁을 주듯이요. 리우의 말끔한 정장에 커피 자국이 번졌습니다. 리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만 새빨개졌죠. 그리고 넥타이 양반. 댐 관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기계는 거짓말해도 쇠는 거짓말 안 해. 수동 밸브 기름칠 좀 하고 살아. 안 그러면 다음엔 진짜 다 죽어. 니네 공장도 같이. 강 반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장비를 챙겨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후광 같은 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작업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그건 명품 정장 따위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비는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달빛이 살짝 비쳤죠. 강 반장이 트럭에 타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양키 대장. 밥 한번 먹어야지. 물론입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최고급 호텔로요. 강 반장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호텔은 무슨. 삼겹살에 소주나 한잔 합시다. 몽골 돼지고기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 껍데기도 맛있어. 그는 덜덜거리는 트럭을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빨간색 미등이 멀어질 때까지 저는 경례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장군에게도 하지 않는 경례를 160cm짜리 한국인 반장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본부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호브드댐 위기 대응 분석. 공식 보고서니까 객관적으로 써야겠죠. 수위 변화, 시스템 오류 원인, 대응 시간 분석. 그런 것들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보고서에 그런 숫자들은 적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 건 기술자들이 쓰면 됩니다. 대신 한 남자의 낡은 렌치에 대해 쓸 겁니다. 녹슨 파이프 렌치 하나가 수십억 달러짜리 최첨단 시스템보다 강했다는 사실을요. 기계가 뻗었을 때 사람의 손이 세상을 구했다는 이야기를요. 중국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최첨단 댐을 지었습니다. 독일제 센서, 일본제 게이트, 미국제 소프트웨어. 최고급 부품만 모아서 조립했죠. 준공식에는 정부 관료들이 와서 리본을 자르고 언론에서는 기술력의 상징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책임감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품이 빠진 댐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나 다름없었죠. 비가 좀 왔다고 뻗어버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공장이 잠길까봐 사람 목숨을 저울질했고요. 한국인들은 그 빠진 부품을 자신들의 몸으로 채웠습니다. 매뉴얼에는 없는 행동, 계약서에는 없는 희생,
그리고 계산기에는 없는 깡으로요. 그들은 손해볼 게 뻔한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니까 뛰어든 겁니다. 단순하고도 위대한 이유였죠. 오늘 밤 저는 군인으로서 배웠던 모든 전술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무기, 압도적인 병력, 정밀한 작전, 다 중요하죠. 웨스트포인트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쟁을 끝내는 건 빗속에서 렌치 하나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는 보병의 심장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드는 그 미친 용기요. 한국인들은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사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직업적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전사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단순히 반도체나 자동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이 뜨거운 온도 때문일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불타오르는 그 심장 말이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인류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면 나는 내 옆에 한국인이 서 있기를 바란다. 그들은 지옥문 앞에서도 렌치를 꺼내 들고 이거 고칠 수 있겠는데? 라고 말할 유일한 종족이기 때문이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봅니다. 비가 그친 몽골의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죠. 저 별빛 아래 5만 명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모를 겁니다. 오늘 밤 자신들이 죽을 뻔했다는 걸요. 그리고 160cm짜리 한국인 아저씨가 녹슨 렌치 하나로 그들을 구했다는 걸요. 강 반장님, 지금쯤 통딱 사들고 집에 가셨겠죠? 아이들이 좋아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오늘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통닭이 좋아서 환호했겠죠. 아버지가 영웅인 줄도 모르고요. 어쩌면 그게 진짜 영웅의 모습일 겁니다. 소주 한 잔 꼭 얻어먹으러 가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그 기적 같은 깡에 건배하고 싶으니까요. 수문을 열면 공장이 잠겨서 안 된다. 5만 명의 목숨보다 자신들의 기계값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 그들은 따뜻한 통제실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천만 달러, 5만 명. 숫자만 비교하면서요. 하지만 그 시각 한국인 기술자는 차가운 빗속에서 목숨을 걸고 댐벽에 매달렸습니다. 내 나라도 내 가족도 아닌 낯선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손에서 피가 흘러도 팔이 터질 것 같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반장이 렌치로 돌린 건 단순한 쇠바퀴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심으로 꽉 막혀있던 세상의 양심이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해도 땀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요령과 핑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기술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퇴근길에 통닭 사들고 집에 가는 그 모습이 세상 어떤 훈장보다 빛납니다. 오늘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영웅들을 찾아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